일단 극대학에서 로비도 하는 거예요. 그 로비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하나은행 또는 이제 김승희 회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하나은행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연은행 인수가 절박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사모펀드 론스타 얘기를 다룹니다. 홍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론스타,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진실은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사건 같아요. 그렇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한 뒤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겨 나간 일인데요. 과연 론스타에 투자한 진짜 투자자가 누구인지, 또 한국의 금융 마피아들은 불법 인수를 왜 묵인했는지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냈잖아요. 이 한국 정부 때문에 더 벌 수 있었는데 더 못 벌었다, 이런 소송이었죠? 그 소송 액수가 5조 원에 달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실체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론스타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게 외환은행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극동건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극동건설도 론스타가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고 나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보실 사건은 론스타가 바로 이 극동건설을 팔고 나간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극동건설, 한때는 국내 4대 건설회사였습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이후 론스타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론스타는 극동건설을 샀다 되팔아서 7천억 원을 챙겼습니다. 당시 론스타에게 비싼 값을 치르고 극동건설을 인수했던 회사. 학습지 반문 판매로 유명했던 웅진그룹이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웅진그룹이 극동건설을 인수한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테마파크 웅진 플레이도시. 극동건설이 시공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실내 스키장으로 화제를 모은 곳입니다. 부지 면적은 8만 9천 제곱미터, 부동산 가격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테마파크는 원래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업가 도규영 씨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하나은행이 도규영 씨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경영권을 극동건설에 넘기라고 요구한 겁니다. 당시 하나은행은 도규영 씨의 타이거월드에 1,300억 원을 빌려준 주 채권은행이었습니다. 2007년에 6월 달에 극동건설을 론스타로부터 웅진이 사고 나서 2008년 7월에 갑자기 저보고 대표이사를 물러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등기이사 5명 중에서 우리 측 2명, 그다음에 그 극동건설 2명, 하나은행 1명 해서 하자고. 그런데 아니 당신들은 왜 단순한 채권자인데 왜 등기이사를 3명이나 선임하느냐고 하니까 하나은행이 공정한 심판을 봐주겠다. 하나은행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대출 만기를 잘게 쪼개더니 만기가 올 때마다 경영권을 극동건설로 넘기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웅진이 인수한 극동건설 역시 타이거월드가 공사대금 700억 원을 빚진 채권자였습니다. 타이거월드는 총 2천억 원 정도의 빚이 있기는 했지만 이자는 꼬박꼬박 내며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뭐 하여튼 다 막았잖아요. 다 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항변을 충분히 하세요. 그 아까 디폴트 내니까 그 이후에 항변하시는 분이 이런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법률적인 이런적인 리스크를 안고 뭐 감내하고 하겠다는 거니까. 타협의 지점이 없었나요? 막무가내로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압적으로 했고 우리는 충분한 담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가혹하게 하느냐 했지만은 그때부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권을 넘기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결국 하나은행은 대출 회수에 나섭니다. 타이거월드의 주거래 통장 인출을 정지시켰습니다.
타이거월드는 통장에 멀쩡한 돈을 놔두고도 인출을 못하게 됐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자는 물론 전기요금 낼 돈까지 묶여버렸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저희 자금 통장 관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묘한 짓을 좀 했어요. 뭐 국민연금, 뭐 당연히 직원들 급여도 안 주고 그다음에 세금 내야 될 거 이런 걸 일부러 미납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 거래 정지를 해버린 거죠. 예, 그게 연체가 된 걸 이유로 해가지고 갑자기 다시 이제 채무불이행, 공매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선언을 해서 그럼 회사 돈 있으니까 갚으면 되는 건데 회사 통장에 돈이 있는데. 당시 이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한 번도 여태까지 연체가 된 적이 없는 업체들이거든요. 연체가 됐다면 은행으로서는 당연히 자구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런데 회사를 운영할 자금 계좌를 동결시켜 놓고 너희들이 빚 다 갚을 때까지는 대출금 상환할 때까지는 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전기 수도 그런 거 전부 묶어 놓고 직원들 월급도 대표 개인의 돈으로 줘라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이렇게 횡포를 부려도 되냐는 질문에 당시 금융감독원 실장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장을 해준 거로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은행은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해 8월 하나은행의 주도로 타이거월드는 강제로 공매에 넘겨졌습니다. 공매에 응찰한 회사는 딱 한 곳이었습니다. 태성 T&R.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공매 공고 닷새 뒤에 급하게 만든 개인 회사였습니다. 타이거월드는 결국 준공 2년 만에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개인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낙찰 가격은 2,210억 원. 타이거월드의 부동산 감정평가액 2,500억 원보다도 싼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거월드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자 꼬박꼬박 잘 내고 있었는데 네. 하나은행이 횡포를 부려서 회사를 빼앗아갔다라는 거네요. 그렇게 이제 회사를 차지한 사람이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이고요. 그런데 아니 물론 하나은행이 채권자이긴 합니다만은 경영권을 뭐 어디로 넘겨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 갑질 아닙니까?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하고 만기를 잘게 쪼개서 연장을 안 해주고 통장 거래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주장을 보면 하나은행이 횡포를 부렸고 결과적으로 윤석금 회장이 그 회사를 가져갔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은행은 왜 윤 회장을 도와준 겁니까? 그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한 건 하나금융그룹의 김승유 회장과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이 각별한 사이라는 겁니다. 김승유 회장, 뭐 금융계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은행이 타이거월드를 강제로 공매에 넘기기로 결정한 직후 윤석금 회장은 자본금 5천만 원을 들여 작은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태성 T&R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을 들여 갑자기 만든 회사. 그런데 어떻게 윤석금 회장은 이 작은 회사로 타이거월드를 인수할 수 있었을까? 2,200억을 어디서 구했을까? 먼저 웅진그룹 계열사들이 윤 회장 개인을 위해 동원됐습니다. 계약금 230억 원은 웅진 계열사인 골프장 운영회사 넥스필드가 윤 회장에게 빌려줬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도 동원됩니다. 바로 웅진이 론스타로부터 인수한 극동건설입니다. 윤석금 회장이 타이거월드를 인수하려면 극동건설에 밀린 공사대금 700억 원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 웅진 계열사가 된 극동건설은 이 돈을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밀어줍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극동건설이 윤 회장 개인 회사를 위해 채권 700억 원을 밀어준 겁니다. 윤석금 회장이 공사대금을 극동한테 지원한 거로 돼 있는데 거꾸로 극동이 윤석금 회장 부동산 매입 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부동산 사는데 부동산 잔금을 대납해 줍니까? 그럼 범죄입니다. 똑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윤석금 회장을 도와준 건 하나은행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은 타이거월드에 빌려준 1,300억 원으로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권리, 즉 담보권을 극동건설을 거쳐 윤석금 회장에게 넘겨줬습니다. 윤 회장은 이 담보권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300억 원을 대출받아 타이거월드 인수자금에 썼습니다. 역시 웅진 계열사가 회장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줬습니다. 하나은행은 대출금 상환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 사업장을 웅진한테 넘겨주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은행은 무조건 저희 거를 공매시키기 위해서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적극적인 일을 했는데 6월 25일 날 하나은행 대주단 전체 1,300억 채권을 그냥 윤석금 씨 5천만 원짜리 만든 회사 그냥 줘버렸어요. 결국 윤석금 회장이 자기 돈 거의 안 들이고 2천억 원 넘는 회사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건 그룹 계열사들의 지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은행이 도와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개인 회사였던 태성 T&R은 2010년 합병을 통해 웅진 플레이 도시로 바뀝니다. 웅진 플레이 도시의 지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 가운데 윤 회장 명의의 주식은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는 김인복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복이 누굴까? 현재 서울 YMCA 이사장. 알고 보니 윤석금 회장의 중학교 동창입니다. 친구 관계는 맞으시고요. 예. 우리 그냥 이사장님이 개인 판단으로. 아니 왜 그러냐면 친구니까 내가 그 회사를 잘 알잖아요. 네. 예? 네네. 그래서 내가 그 웅진 콜리 주식을 많이 샀어요. 하지만 김 씨의 주변 사람들은 김 씨가 사업이나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좀 자본력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주식 투자나 금융업이나 그런 지식이 있으신? 금융업을 하신 거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도 뭐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웅진그룹 계열사의 전 임원은 김인복 씨는 윤석금 회장에게 명의만 대여해줬다. 사실상 윤 회장의 차명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금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웅진 플레이 도시. 하나은행은 왜 이 회사를 윤 회장이 차지하게 도와준 걸까? 당시 하나은행 측 팀장은 윗선의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팀장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은행하고 하나이게 결정사항인가 아니면 그냥 담당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만 보고. 이번에 결정이 난 거예요? 네. 윗선이 과연 누구였을까?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권한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은행의 최고 담당자인 김승유 회장이나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의 미략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거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인자들은 이거 못합니다. 결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승유 하나금융 그룹 회장.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입니다. 당시 금융계 4대 천왕으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윤석금 회장과 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나란히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다녔고 상도 함께 탔습니다. 윤석금 회장은 2009년에 자서전을 출간했는데 김승유 회장이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김 회장은 이 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 갖는 위대한 힘을 기록한 철학서라고 극찬했습니다. 김승유 씨와의 관계는 그때도 저희들이 그 하나은행 관계자나 이런 데서 사석에서는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소송을 처음에 이렇게 오래 길어지게 하면서 더 자료를 보고 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예. 타이거월드는 김승유 회장과 윤석금 회장을 배임과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죄가 안 된다며 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하나은행은 타이거월드가 자금난 때문에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1,300억 원을 한 차례 갚지 못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공매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금 회장도 극동건설의 채권 7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수했다며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금 회장은 또 중학교 동창 명의로 차명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만약 내 것이라면 내가 세금 몇 푼 주고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니냐며 묘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나은행이 웅진 윤석금 회장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이유 짐작은 좀 가는데요. 하지만 멀쩡한 기업을 빼앗아서 선물로 줬다. 네. 그리고 이게 다 김승유 회장과 윤석금 회장이 친구라서 그렇다. 의심은 물론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증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이 윤석금 회장을 전폭 지원해 준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한 번이었으면 사실 모르겠는데 또 비슷한 게 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거든요. 무슨 사건인가요? 네, 바로 웅진이 극동건설을 인수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은행이 인수자금을 대줬습니다. 극동건설, 론스타가 엄청 비싼 가격에 웅진에 팔아넘긴 바로 그 회사죠? 론스타는 극동건설 하나로만 7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거래에서도 하나은행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003년 4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극동건설을 인수합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극동건설은 당시 65년 역사의 건설회사였습니다. 한때 위기에 빠졌지만 법정관리 5년을 견디며 회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론스타는 이 극동건설을 1,7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주식 98% 이상을 사들인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장 폐지였습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론스타는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극동건설의 돈을 무차별적으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인수 첫 해인 2003년 핵심 자산이었던 충무로 사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으로 240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영업이익이 162억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많은 돈을 배당으로 빼간 겁니다. 2004년에는 195억 원, 2005년에는 260억 원을 배당으로 챙겼습니다. 이 배당은 극동건설의 장기적인 어떤 건전성, 투자 잠재력을 고려했다기보다는 론스타가 자신이 투자한 돈을 단기간 회수하는 데 그 목적이 두어진 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 유상감자도 했습니다. 유상감자를 하면 회사의 자산은 줄지만 주주들은 이익을 봅니다. 주주라고 해봐야 론스타 하나밖에 없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겁니다. 2003년 650억 원, 2004년 875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빼낸 돈이 2,220억 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극동건설을 껍데기만 남은 회사로 만든 겁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기나긴 구조조정을 모두 견뎌낸 극동건설 직원들은 주주, 즉 론스타의 이익 앞에 버려졌습니다. 2007년 론스타는 극동건설 매각을 추진합니다. 건설업 진출을 노리던 웅진이 매수자로 나섰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극동건설의 가격을 2,600억 원 정도,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도 3,500억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웅진이 인수한 가격은 6,600억 원. 시장의 예상을 뒤엎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론스타는 거래 차액으로만 4,900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미 배당과 감자로 빼낸 2,200억 원까지 합하면 4년 만에 총 7,100억 원을 챙긴 겁니다. 웅진이 공격적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은행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은 다른 금융사들을 참여시켜 인수비용 6,900억 원 전액을 웅진에 마련해줬습니다. 당시 하나은행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대출이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자기네도 뭐가 있었는데 왜 매각가가 6,600억짜리를 우리가 금액보다 더 많이 해줬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결국에 그러면 이걸 보통은 비싸게 산다고 그러면 떠들지 않죠. 그것에 왜냐하면 조금만 알아보면 시장가와 다 알 수 있으니까 사실은. 껍데기만 남은 극동건설 인수에 6,900억 원을 대출해준 하나은행. 덕분에 론스타는 엄청난 차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극동건설을 무리해서 인수한 웅진그룹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2012년 웅진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웅진 코에이를 비롯한 핵심 계열사들을 줄줄이 처분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무리하게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시업 회생 절차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 태양광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윤 회장은 배임과 횡령으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웅진그룹이 무너지면서 6,900억 원을 대출해줬던 하나은행도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고 결국 거액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웅진은 왜 껍데기만 남은 극동건설에 거액을 베팅했을까? 윤석금 회장은 좀 비싸게 샀다는 생각은 들지만 론스타에게 당했다는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왜 이런 무리한 인수에 자금을 전부 대줬을까? 하나은행 내부 관계자들은 김승유 회장의 결정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 지점이나 뭐 일개 부서에서 만약에 하면 내면을 모르잖아요. 굳이 이런 거를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또 건설도 거의 껍데기만 남은 회사고 그 당시 부담금은 우리가 안 좋고. 근데 그것이 왜 그랬냐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주도적으로. 근데 하나금은 회장님이 되게 절대적이에요. 야, 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심사 진짜 까다롭잖아요. 뭐 갚을 능력은 되는지 담보는 있는지. 그런데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쉽게 빌릴 수가 있군요. 그리고 결국 망했습니다. 네. 극동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웅진도 무너졌고 하나은행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딱 하나 이익을 본 곳이 있습니다. 론스타. 네. 역시 의심이 갈 때는 과연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 거액의 대출 그리고 무리한 인수로 다 손해를 봤는데 유일하게 이익을 본 곳 바로 론스타입니다. 홍시영 기자, 드디어 우리 이제 론스타로 갑니까? 하나은행과 김승유 회장 그리고 론스타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2003년 10월 론스타는 극동건설에 이어 외환은행도 사들였습니다. 투기적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정부가 나서서 국책은행을 넘겨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곧바로 불법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론스타가 사실은 산업자본이라 처음부터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적당히 묵인해준 건지 금융당국은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재정경제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금융마피아, 모피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이 모인 김앤장의 조언을 받고 있었어요.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들이 우리나라 은행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제 한국 관료가 도왔다면 그 관료는 불법에 공모했을 뿐이고 돕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이 바보였을 뿐이고 그런 인수 3년 만인 2006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불법 논란 끝에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론스타의 매각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빨리 팔고 이익을 챙겨 나가야 하는데 발목이 잡힌 겁니다. 바로 그때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하나은행, 그리고 김승유 회장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하나은행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하나은행 역시 외환은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은행을 인수를 해서 확장을 했지만 부족한 거였죠.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은행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덩어리를 키워서 최소한 빅3 안에 들어가야지만 생존한다 봤기 때문에 외환은행 인수가 절박한 거였죠. 처음부터 불법으로 인수했으니 매각을 승인해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논리를 밀어붙였고 아무 조건 없이 론스타의 먹튀를 승인했습니다. 매각 가격은 4조 4천억 원. 론스타는 이미 배당으로 1조 7천억 원, 지분 판매로 1조 2천억 원을 챙긴 상태였습니다. 외환은행에 투자한 돈이 총 2조 1,500억 원이었으니까 론스타가 벌어들인 순수익은 5조 1,500억 원. 단일 거래로는 기록적인 시세 차익이었습니다.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한국을 떠난 두 건의 거래. 외환은행과 극동건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건의 거래 모두 론스타에게 들어간 거액의 자금은 하나은행에서 나왔습니다. 하나은행은 외환은행을 직접 인수했고 극동건설을 웅진이 인수하도록 자금을 대줬습니다. 하나은행은 왜 그랬을까? 하나은행을 움직였던 제왕적 1인자는 김승유 회장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금융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당 서열이 훨씬 앞선다. 그러니까 뭐 금융위원장보다 김승유 회장이 당 서열이 앞선다. 그렇지만 시중에는 그런 식의 표현까지 나돌던 상황이었죠. 따라서 감독기관에 있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 있는 뭐 감독자 또는 공무원들도 함부로 김 회장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스트레이트는 김승유 회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 회장은 론스타에 대해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각서를 다 써내고 다 한 게 있어서. 웅진의 극동건설 인수자금을 대준 이유도 물었지만 자기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난 사실은 윤석금 회장을 잘 알아요. 뭐 옛날부터 아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나하고 그렇게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극동건설은 그러면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아서 그걸. 각서를 썼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김승유 회장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네, 이 론스타 사건, 이 나라 밖으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는데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게 없군요. 그렇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을 기소했지만 2010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 판결 논리가 기억납니다.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정책적 판단이라 처벌은 할 수 없다. 그런 논리였죠. 그랬습니다. 사실상 론스타의 먹튀 사건에 면죄부를 주고 사건이 끝난 셈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부메랑이 돼서 아직도 한국 정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미 10년이 지난 판결인데 왜 그런 거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 원을 물어내라고 국제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 소송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방해해서 조금밖에 못 벌었다. 그런 소송이었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론스타와 모피아의 망령.
지금부터 이 소송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나간 직후인 2012년 8월.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낸 편지 한 통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 정부의 조치로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벨기에 투자사를 대표해 편지를 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최소 2005년부터 지금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처분 역량을 저해하고 부당하고 임의적으로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론스타는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론스타가 말한 중재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 즉 ISDS입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기업들이 뭔가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정당성은 당연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그 투자자가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국내 법원이 아니라 뉴욕에 있는 3명으로 구성된 국제중재, 국제소송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이것을 ISD라고 합니다. 론스타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첫째, 외환은행을 빨리 팔고 나가고 싶었는데 한국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매각을 계속 방해해서 손해를 봤다. 둘째, 극동건설과 외환은행 시세 차익에 한국 정부가 8,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건 한국 벨기에 조세협정 위반이다. 당시 한국에 들어온 론스타 사호펀드는 조세 회피처인 벨기에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세금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총 46억 달러, 5조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전부 패소한다면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론스타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야 유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처음부터 불법을 묵인했거나 론스타의 불법에 모두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면 당시에 면죄부를 줬던 금융고위 관료들, 모피아들의 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들 얽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금융위 공무원들, 너희 사수들 싹 목을 쳐. 이렇게 과연 할 수 있겠냐. 그건 군대로 말하면 자기가 옛날 장군을 모셨던 사병이 자기가 사병이 장군이 돼가지고 옛날 장군 다 옷 벗기고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소송이 한창 제기되던 2016년, 론스타는 국제상공회의소에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 상대는 하나은행이었습니다. 론스타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매각 협상을 할 때 하나은행이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다. 이 말에 속아서 3조 원을 깎아줬으니 배상하라. 작년 5월 중재재판소는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나은행이 속인 게 아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 정부가 가격을 깎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론스타가 패소한 사건.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론스타가 이 결정문을 이번에는 한국 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재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격을 깎으라고 개입해 제값을 못 받았으니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논리를 편 겁니다. 혹시 하나은행이 정부의 책임을 떠넘긴 것일까? 하지만 김승효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거기에 저희 녹취한 것까지 자기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녹취한 거에 있는데 뭐. 근데 아무튼 나중에 이게 끝나면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5조 원이 걸린 국가와 사모펀드 간의 초유의 소송.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정부가 지출한 돈만 4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을 하지 말아달라고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했습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론스타 관련 인물 5명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론스타로 큰 돈을 번 진짜 투자자들은 누구였을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투자한 23명 가운데 15명은 달러가 아닌 원화로 입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모두 10억 단위로 딱 떨어지는 입금. 만약 달러를 환전했다면 가능하지 않은 액수입니다. 혹시 이들 중 한국인 투자자도 있었을까?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론스타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군요. 그리고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17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옵티머스, 라임 사건처럼 정체불명의 사모펀드 그리고 금융 마피아의 농간은 이름만 바꿔가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하나은행과 금융 마피아의 이야기를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Might make out when nobody's there. It's not that we're scared, it's just that it's delicate. So why'd you fill my sorrows with the words you borrowed from?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22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가 찼죠. 론스타는 늘 소감을 물어보신다면 기가 찬다. 화가 나죠. 보다 보면. 네.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조금 단편적으로 알다가 좀 더 알게 된 게 사옥 매각하고 정말 그 멀쩡했던 회사를 그래도 이제 잘 버티고 있던 회사를 완전히 안에서부터 쏙쏙쏙쏙쏙 빼가지고 그 부분은 이따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도 좀 해보자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흔히 이제 M&A는 물론 어떨 때는 뭐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야 이런 회사들은 정말 회사를 그냥 쪽 빨아가지고 돈만 들고 튀는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예. 우리 조승원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03년 뭐 이때 일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 시점으로 이게 타임머신 타고 순간 이동하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저거 저래도 되나. 우리가 처음엔 몰랐잖아요. 외환위기 터지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기자생활 시작한 김용 팀장이나 저나 기자생활 시작한 게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야 저런 투기 자본들 저 자본들이 들어와 갖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런 참극, 이런 국부 유출 이런 일을 벌어질 거라고는 몰랐었고, 근데 그때 당시 생각을 하니까 아까 뭐 기가 막히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 보면서도 막 화가 나는 그런 좀 감정을 좀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사실 오늘 론스타 얘기로 출발한 게 아니라 론스타는 굉장히 좀 뒤쪽에 나오고 그 회사를 강탈당했다, 약탈당했다고 주장하는 타이거월드 이야기에서부터 그렇죠. 출발을 했는데 저는 이제 취재 과정에서 위로 이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를 가다 보니까 뭔가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다. 이거는 시작이. 그리고 그 시작을 론스타라고 보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타이거월드의 강탈 사건만 들었다 봐도 약간
은행의 갑질 그리고 대기업이 아무리 이제 뭐 공사 대금이 물려 있는 건 맞았어요. 극동건설이 공사를 실제로 했고 받아야 될 그 공사 대금이 있었고 웅진이 극동건설을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웅진의 채무가 되는 거예요. 채권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뭐 낙찰받아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돈을 공사 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대기업 총수가 재벌 회장이 직접 자기의 사재를 5천만 원을 들여서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받아간다는 거는 그거는 상식으로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사의 구성을 보면 좀 독특해요, 사실은. 맨 앞부분 얘기를 보면은 하나은행이라는 거대 은행이 한 중소기업을 이제 채권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압박을 하고 그래서 회사를 강제로 빼앗아서 넘겼다는 주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넘긴 회사를 보니 회사를 누가 그럼 차지했냐 봤더니 웅진의 윤석금 회장이라는 인물이 차지를 했어요. 그럼 혹시 이거 하나금융그룹의 최고 책임자였던 당시 제왕적 1인자였던 김승희 회장과 윤석금 회장이 굉장히 친하던데 보니까 혹시 김승희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회사를 하나 뺏어서 윤석금 회장한테 선물로 준 거 아닐까? 이 의혹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웅진이 극동건설을 인수할 때 엄청나게 비싸게 인수했다는 논란이 당시에도 일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비싸게 인수하는데 어디서 돈을 구했지? 6,600억, 6,900억이라는 돈을 또 하나은행이 다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그걸 대주단 대표라고 하나요? 채권은행들을 쭉 모아서 주도를 해서 자기가 지금 물론 제일 많이 빌려주고 돈을 모아서 쫙 몰아준 거죠. 근데 웅진은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너무 비싸게 샀으니까. 하나은행은 나중에 그게 물려요. 웅진이 부도가 나면서. 그래서 탕감을 해주죠. 법정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손실은 그대로 나버린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과연 웅진은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극동건설을 인수했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그런 무리한 인수, 당시에서도 이미 시장에서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데 론스타 진짜 많이 먹겠는데? 라는 평가가 있었던 그 인수에 하나은행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다 대출해 줬을까? 이 두 가지 의문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취재를 할 때 저희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 김승희 회장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나은행이 엄청난 돈을 대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김승희 회장이 그리고 있던 큰 그림은 뭔가 론스타와 연결돼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후에 외환은행도 또 인수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론스타가 굉장히 곤란해한 처지에. 이건 이제 뒤에 취재가 이제 뻗어 나갑니다만. 그래서 사실 김승희 회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로 쭉 들여다본 거죠, 이 사건을. 하지만 아무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의 사실 솔직한 그게 고백이에요. 피해자는 분명히 이제 회사를 뺏겼다고 10년 동안 이제 끙끙 앓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개인의 어떤 제기를 못하고 일상을 못 찾는 피해자들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들이 그게 항상 좀 이렇게 고민스럽긴 한데 분명히 피해자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취재를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하나은행 그 내부 관계자한테 당시에 이게 좀 오래 지난 시간이 지난 일이니까 요 당시 이 사건을 이걸 담당했던 이 사안을 담당했던 담당자한테 건너서라도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담당자가 이걸 물어보는 그 사람한테 윤석금 회장과 김승희 회장이 친하다는 신문 기사를 딱 한 장을 보내더래요. 그걸 딱 보고 뭐 실무자들도 알 정도였다. 그 실무자가 딱 그걸 보내더라.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서 구체적으로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회장님 친구네? 뭐 이런 압박이 있었을 수 있었겠네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요, 이게 액수가 실무자 선에서 그럴 건드릴 수 있는 액수는 금액은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제가 그 전세담보대출 2억 얼마 받는 것도 2억 원 받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사실 6천억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본부장급 이런 사람이 결정을 했다고요? 에이, 이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본론 사건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론스타가 극동건설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자산을 쏙쏙 다 빼먹고 웅진한테 엄청 비싼 값에 팔고 나간 이 사건부터 한번 보죠. 뭐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실 이 사모펀드라는 이 정체가 단기간에 이익을 많이 뽑아먹고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청산하겠다.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성격이잖아요. 투기적 성격이 강하죠. 네네네. 그래서 뭘 회사를 인수한다고 할 때 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잘 경영을 해서 무슨 장기적 수익을 노리지 고용도 않죠. 창출하고 예. 한번 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성격이죠. 사모펀드라는 게 사실. 근데 극동건설에서 빼먹는 걸 보면은 극동건설이라는 회사가 원래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국내 4대 건설 회사까지 한때 올라갔었고. 그 정도였군요. 한때. 네, 한때. 근데 IMF 때문에 이제 어려워졌죠. 네네. 그래서 법정 관리를 쭉 받습니다.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법정 관리를 막 벗어나려던 시점에서 이제 매각이 추진됩니다. 채권단이 이제 매각을 추진하는 거죠. 근데 론스타가 낼름 먹어요, 그거를. 1,700억이라는 가격에 먹어버립니다. 근데 먹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 기가 막힌데 일단 사옥부터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이건 뭐 그러니까 일 안 하겠다는 거죠. 극동 빌딩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였죠. 충무로 극동 빌딩. 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사옥부터 예를 들어서 MBC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데 상암동 MBC 사옥부터 팔아버렸어. 누가 사가지고 그럼 방송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순이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네. 주주로 다 배당을 해줘요. 근데 주주가 누구냐? 론스타. 다 론스타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배당으로 쏙쏙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상감자라고 유상감자라면 이제 회사 돈을 들여서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개별 주식의 가격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주들은 돈을 벌죠. 돈을 벌죠. 주주들은 이직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철저하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 회사를 전부 다 이익을 빼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사는 점점 말라가고 정말 이렇게 여기서 탁 꽂아가지고 정말 쪽쪽 이렇게 아니 1,700억에 인수를 해서 그렇게 배당과 유상감자로만 2,200억을 먼저 빼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미 그 회사는 이제 2,200억이 빼먹힌 회사는 이미 사실 그 안은 다 비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건설업 실적하고 네. 극동건설이라는 역사성 이름만 남는 상황인 거죠. 건설업 면허 갖고 있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탈적 투기 세력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약탈적이란 말을 붙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데 저는 요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헤지펀드 특히 이제 이런 투기자본들이 요런 회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이제 미국 가서 뭐 다른 것 좀 취재하다가 본 게 있어요. 현장에서 제가 직접 그 투기 세력들이 이 사람들이 부동산도 어떻게 해먹냐면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헤지펀드들이 어떤 식의 장난들을 많이 쳤냐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몇백 년 된 그 굉장히 뭐 고성 혹은 뭐 오래된 산업시설 유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문화재적 가치 플러스 뭐 굉장한 가치들이 있는데 이게 뭐 경기 불황 이런 거에 통해서 그냥 안 팔리고 매각 안 되고 뭐 이러면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것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요런 것만 쏙쏙 사요. 근데 산업 유산으로 해서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몇백 년 된 그런 유산들이에요, 다. 그리고 고택 뭐 이런 것들 다 사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나 봤더니 딱 요런 식인데 뭐냐면 심지어 그런 부동산조차도 그렇게 빼먹어요. 어떻게 빼먹냐면 얘네들이 산업 유산이다. 그러면 옛날 몇백 년 된 공장이에요. 그러면 정말 기둥 석가래 다 뜯어서 팔아먹어요. 심지어 이베이 같은 데다 올려서 다 팔아먹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몇백 년 된 그 문화재적인 가치가 엄청난 건물을 완전히 그냥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땅 팔고 떠나요.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메뚜기 때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메뚜기 저는 때네. 이번에 요거 사례를 보면서 그 제가 옛날 미국에서 취재했던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탈적 투기 자본을 왜 우리가 약탈적이란 말을 붙이느냐 바로 이래서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껍데기만 남은 극동건설을 웅진이 6,600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극동건설이 아주 뭐 망가지는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대충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절하겠다는 가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3,500억이면은 충분하겠네. 그걸 넘기면 그건 바보고 호구되는 거고. 네. 근데 웅진이 그 2배 가격을 주고 사버립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해요. 근데 지금의 웅진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시에 이제 비슷한 가격을 쓴 이제
사람 있었다. 매수자들도 있었다. 근데 론스타가 그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 경매 호가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게시를 해서 극동건설을 팔 거예요라고만 하지만 누가 얼마 썼는지는 론스타만 알고 이걸 계속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다 개별 협상으로만 하는 개별 거죠, 협상으로만 여기서는 한 5천 원 냈는데 공개 입찰이 우리 그냥 아니라. 여기 팔까? 이러면서 가격을 계속 올렸던 측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웅진이 속은 건지 이게 들으면서 제가 윤석금 회장을 직접 만나서 1시간 10분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들으면서 이게 그래서 속았다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비싸게 샀다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약 3천억 원 가까이를 비싸게 산 건데 두 배. 비싸게 산 느낌이 있었다는 거면 내가 좀 그건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 아니 지금 그러니까 웅진의 주장은 이겁니다. 원래 웅진이 뭐 방문 판매 업체 정수기 이런 걸로 컸잖아요. 네. 근데 재벌이 되고 싶으면 건설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사실. 재벌들은 다 건설사가 있으니까.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웅진건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팔아봤는데 브랜드 가치가 없잖아요, 웅진이. 누가 웅진이 지은 아파트 살려고 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욕심이 난 거죠, 이제. 우리도 좀 그럴듯한 건설사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재벌 되고 싶은데? 그래서 욕심은 부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근데 그렇다 해도 2배는 너무 심하죠. 결국 그것 때문에 웅진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거기서 좀 의심을 하는 지점이 당시에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한테 건설업을 하셔야 된다, 태양광을 해야 된다, 미래산업으로 이제 먹거리가 바뀌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이제 그룹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네, BCG. 그 BCG라는 그룹에서 강하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고 당시에 그래서 얘네들이 뭐 론스타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의심도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전체 판에서 가장 이득을 본 건 론스타였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금 회장을 만났을 때 그걸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BCG 그룹에서 그 출신을 회사에서 회사에서 이제 영입을 했었어요. 웅진에서.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사가 32살인 34살인가 했는데 이사직에 있었어요. 근데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거 맞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했던 거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야 40의 차장인데 32의 이사면 자기가 그 젊은 이사를 너무 믿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네. 거죠. 웅진 회장은. 네. 부럽네요. 예. 이제 본론으로 가자면 하나은행은 그렇다면 그 돈을 왜 다 대출을 해줬지? 바로 이겁니다. 의문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론스타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대출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웅진도 남은 게 없고 당연히 비싸게 샀으니까. 예. 그리고 하나은행도 결국 손실을 봤는데 그 돈을 왜 친해서 회장님들끼리 친해서 아니 근데 이게 잘 말이 안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조승원 기자랑 친해요. 그래서 이쪽에 좀 몰아주고 싶었어. 그럴 수야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여기에 몰아준다고요? 그리고 정작 이익은 예를 들어서 김용국 팀장이 보는데 이상하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윤석금 회장은 극동건설을 인수함으로써 극동건설이 건설비, 건축비 채권을 가지고 있던 타이거월드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웅진 그룹이 먹은 게 아니라 윤석금 회장 개인이 이걸 먹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웅진은 부도가 났지만 윤석금 회장의 개인 회사가 타이거월드를 차지했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플레이 극동건설을 도시가 먹음으로써. 네. 근데 지금은 잘 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 명의로 돼 있지는 않아요, 이게. 1%라면서요? 근데 저희가 강하게 의심하는 건 이건 아무리 봐도 차명인데. 그리고 나서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또 의미심장한 한마디 하셨잖아요, 회장님이. 네. 그까이 거 뭐 세금 몇 푼 내고. 누구 돈을 훔쳐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쁜 돈을 끌어온 것도 아니고 그게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내 걸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몇 번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회장님 돌리세요, 빨리. 이거 의심삽니다. 돌리세요. 그 세금 몇 푼 내시고 돌리십시오, 빨리. 취재를 하면서 이제 왜 윤 회장을 밀어줬을까? 처음 질문은 그거였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왜 윤 회장을 밀어줬을까라는 질문이 혹시 잘못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김승희 회장은 왜 윤 회장을 밀어줬을까가 아니라 김승희 회장은 왜 론스타를 밀어줬지? 라는 질문을 크게 던져야 다르지 않죠. 옳은 질문이 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왜냐하면은 극동건설도 그렇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 즉 외환은행
그 인수. 예.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팔고 나갈 때 그걸 사준 사람도 김승희 회장이었거든요. 이 질문이 좀 옮아갔습니다. 그래서 김승희와 윤석금의 관계에서 처음 취재는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김승희와 론스타의 관계는 뭘까? 라고 질문이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물론 답은 못 찾았어요. 이 답은 뭐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두 분 다 우리는 뭐 이런 거래에 있어서 서로 상의를 한 적이 없고 뭐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두 분에 대한 신뢰는 돈독하시더라고요. 비리? 어쨌든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도 이제 제가 스튜디오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론스타가 이익을 봤어요. 그거는 명약 반환하잖아요. 그렇다면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완전히 제 그냥 가정입니다. 그걸 이제 결정하는 결정권자 중에 한 명이 론스타에 투자를 했다든가 만약에 그랬으면 내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밝힐 수는 없으니까. 그게 사실은 아까 누가 이익을 받냐를 봐야 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론스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론스타가 아닙니다. 론스타는 자기 자본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론스타에 투자한 사람들이 사모펀드잖아요. 예. 론스타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득을 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국부를 유출해서 그 사람들은 개개인의 엄청난 사익을 지금 챙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좀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좀 이런 곳에서 왜 그때 당시 이렇게 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는가. 저는 이런 것도 되게 너무 좀 답답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어떻게 은행을 사모펀드에다 넘길 생각을 그렇죠.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재가 원재가 있는데 원재를 감추기 위한 게 또 면제부가 되고 이게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어요. 뭐 론스타 사건은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이정환 씨라고 지금 미디어오늘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뭐 기자를 오래 한 양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양반인데 개인적 친분과 상관없이 책을 잘 썼어요. 오랫동안 론스타 사건을 취재해서 쓴 책입니다. 투기자본 서로 어떻게 신뢰관계가 아주 두터운 관계신가요? 한 두어 번 만난 적은 있지만 그다지.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관계는 아니고요. 사업상의 얘기를 나누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전혀. 그렇군요. 서로 신뢰하실 정도의 관계는 아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이제 새록새록 옛날 생각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 사건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예, 대검 중수부에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됐죠, 이 양반이.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03년 7월경에 하종선이라는 이제 로비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론스타의 로비스트였어요. 변호사이자. 근데 이 변양호 씨와 동기동창 친구예요. 근데 변양호 씨의 생일 파티가 열려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여기 이제 변양호 씨의 재경부 후배들하고 뭐 아는 사람들하고 이 하종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수 지망생이 한 명이 와요. 나중에 이 가수 지망생은 아이돌 그룹으로 가서 뭐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안 나옵니다, 책에는. 근데 나왔어도 김영국 팀장은 모르실 거예요. 예.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이정환 대표한테. 누구냐고 그랬더니 말해도 모르실 겁니다라는 답이 왔어요. 그렇죠, 정확하죠. 예. 네. 어쨌든 거기서 이 가수 지망생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수표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변양호 국장이 여기서 수표를 줬다고 해요. 노래 한 곡 부를 때마다 용돈으로 찔러준 거 말하자면 네, 수표로. 근데 수표가 나중에 수사에서 추적을 해보니 이 하종선 론스타의 로비스트의 수표였던 거예요. 여기서 발급됐던 수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2차로 이제 와인바까지 갔다고 하는데 뭐 이 사건이 이제 상징하는 바는 재경부 국장의 생일 파티에 로비스트 론스타가 고용한 로비스트가 와서 술값 내고 밥값 내고 가수한테 수표 나간 거 이 사람 수표에서 나오고 그래서 추궁을 했더니 뭐 한 10여 차례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론스타 인수 그 외환은행 인수를 전후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 얘기가 오갔겠죠. 예. 근데 결국은 대법원이 다 무죄를 때립니다, 이거를. 이건 정책적 판단이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뭐 술값 좀 내줬을지 몰라도 그걸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거죠.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뭐가 대가성이? 참.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이 산업자본의 산업자본이 네. 과연 인수할 수 있냐. 예. 약간 예외 조항도 막 적용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서 이제 론스타의 인수를 허용해 주잖아요. 그 논리를 만들어준 데가 있습니다. 론스타의 법률자문 누굴 것 같아요? 그냥 뭐 김현장. 김현장이죠. 역시 최고를 쓴다니까요. 예. 김현장이 만들어준 이건 적격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재경부 관료들과 금융위 관료들과 이렇게 돌려서 봐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나옵니다. 아 정말 그 빠지지 않는 그 몇몇 이름들이 정말 스트레이트에 너무 지나치게 단골로 출연하시는. 요건 이제 인수 과정 얘기고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번에 다룬 건 매각 과정 얘기잖아요. 사실은 하나은행이 결국은 론스타가 지금 못 팔고 나가고 싶은데 빨리 팔고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못 파니까 못 나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때 이제 수사도 계속되고 있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먹튀하면 안 된다. 저 불법이 있으니까 매각을 승인해주면 안 된다. 먹튀 막아야 된다. 그리고 매각을 시키더라도 징벌적 매각을 해서 이익을 못 남기게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으니까 이제 눈치를 보면 승인을 못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풀었냐? 김승희 회장이 구원을 해주죠. 론스타를. 조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죠. 당시에. 그래서 승인 받기 전에 계약부터 먼저 체결하고 아 그랬어요? 계약 체결하고 승인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2012년 1월에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승인을 해줍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김석동, 변양우 국장의 직속 후배였던. 금융위원회랑 금감원의 당시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징벌적 이제 매각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을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민사회 이제 금융계 이제 대표들 그 시민사회 대표들 만났을 때 금융위에서 지금 단순 매각 명령이 아니라 징벌적 그 매각 명령을 하면 나중에 소송 건다 얘네가. 지금은 그냥 단순 매각으로 털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순 매각으로 털어준 데가 나가자마자 소송을 한 겁니다. 2012년 1월에 승인해줬는데 곧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편지 한 통 날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론스타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김영욱 팀장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보니까 인수해서 그러니까 론스타가 이 외환은행 인수 과정부터 시작해서 팔고 나가는 과정까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그냥 호구 잡힌 헤지펀드한테 호구 잡힌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물론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인수 과정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 조금만 좀 덧붙이자면 그때 당시 이제 출자사가 그 독일계 무슨 방크였다고요. 이게 코메르츠방크. 코메르츠방크. 아,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 독일계 회사인데 이 독일계 회사가 자꾸 이제 이거 팔아야 된다 막 자기 얘기하니까 뭐 정부도 이제 우리가 다 떠안을 수 없다. 뭐 대한민국 정부도 떠안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처음에 이제 국민은행에다 제안했는데 그때 김정태 행장인가 국민은행 이거 인수했다 우리 망할 수도 있다 이랬고 거부하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딱 이제 나타난 게 이제 이 론스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나도 지금 머리 아픈데 뭐가 지금 나온 거야. 얘 사겠다는 애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좀 반가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본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만 생각했다면 여기다 아까 얘기했지만 국채은행을 어떻게 저런 약탈적인 그 투기 자본에다 파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결정했냐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온갖 무리수들 이때 뭐 BIS 그 자기 자본 비율 다 따져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원래 8% 이하인가가 돼야 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규정까지 다 찾아가지고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론스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온갖 규정을 다 끌어모아서 적용을 딱 시켜줬어요. 예외 조항을 다 찾아서 적용을 시켜준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면은 그 예외 조항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안 따졌죠 아예. 찾아볼 생각도 안 했죠. 그렇게 해서 뭐 알면서도 묵인해줬는지 뭐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인수를 시켜줘. 그리고 나서 팔고 나갈 때도 그런 일이 또 벌어져.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정책적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호구 잡힌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거는 그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을지 몰라도 저는 이건 역사의 법정에서는 다르게 판단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이 책에 보면 이제 큰 틀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최근. 그러니까 2003년이면은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예요. 사실은. 한 6, 7년? 5, 6년밖에 안 된 때죠. 그러면은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IMF가 들어와서 온갖 간섭을 다 할 때예요. 시장 다 열어라. 외화 유치해라. 뭐 사람 자유롭게 자를 수 있어야 된다. 구조조정에 뭐 금리에 온갖 간섭을 하고 이제 막 벗어났을 때란 말이에요. 한국 정부로서는 약간 큰 틀에서는 이런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IMF를 졸업해서 외자도 유치할 수 있다. 외국 자본도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 이런 걸 좀 과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IMF의 온갖 유산들을 다 털어내자 이제. 법정 관리했던 것들, 극동건설도 론스타에 털어내고 외환은행도 론스타에 털어내고 약간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 설사 그런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있는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은행법. 예. 이 은행이라는 게 상당히 공공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은행은 자기 돈으로 안 하잖아요. 다 예금주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BIS라는 게 있는 거고 네 돈 최소한 이만큼 갖고 있어야 돼 너도 라는 거고 그리고 은행이 망하면은 예금주들은 물론이고 뭐 경제 전체가 연쇄사슬로 망하니까 그래서 은행은 누가 소유해야 되는지를 어느 국가든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사모펀드한테 은행을 넘긴다는 건 세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은행은 그만큼 중요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 나라 그리고 그때 그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런 표현 좀 심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쳐 돌아갔던 것 같아요. 미쳐 돌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물론 그때는 IMF 충격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이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더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기를 주저하고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버린 거죠. 어느새 그 소송에서 사실 론스타 쪽이 진 소송이 결국 더 큰 덩어리가 돼가지고 지금 또 와 있으니까. 이거 소송도 사실은 간단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론스타가 애초에 불법으로 인수한 거였기 때문에 론스타의 이 적격성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투자를 하거나 저질렀으면은 소송을 낼 자격 자체가 없어요. 원래 이거 문제 삼으면 끝나요. 이 소송은 인정된다면. 근데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사실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면 끝나지만 주장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 내가 했던 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다 면죄부를 줬는데 이미 합법이라고.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라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결론 내리고 매각 승인해 줬는데 팔고 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린 되게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죠. 참 쉽지 않네요. 8년째 끌어오던 깜깜이 소송이 내년이면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이게 단심제거든요. 한 번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걸로 인한 후폭풍이 불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 인터뷰에도 나옵니다만 이 ISDS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투자한 국가를 상대로 내는 소송제도도 왜 한미 FTA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소 조항이다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조항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나라의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론스타가 지금 그 소송에서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하나는 일찍 팔고 나갈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방해해가지고 그때 못 팔아서 손해봤다 우리 이 주장한 거. 두 번째는 한국 정부가 8,500억의 세금을 매겼는데 우린 벨기에 법인인데 그러면 조세업종 위반이지 우리 이거 못 내. 근데 이 두 번째 거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건이에요. 이 세금 합법적이라고. 근데 그걸 또 갖고 간 겁니다. 국제 중대재판소로. 정말 이래야 돈 버나 봐요. 우린 긁는 것 같아. 저렇게 살아야 돈 버나 봐요. 자, 근데 저는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이제 제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살짝 그래도 힌트만 좀 주시죠. 뭐 하실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막 꺼내려고 했었는데 그때의 은행, 지금의 은행 문제가 없을까?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은 재벌이나 뭐 자기 게 아니라 예금
이제 국민의 돈을 상대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이런 정책적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이번 취재를 하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투기적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는 론스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적 불문하고 사실은 지금 옵티머스라든가 라임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이름만 바뀐 사모펀드들과 금융당국, 금융마피아들, 그리고 은행 이 연결 커넥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마 다음 주에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네요. 또. 이번 주는 약간 조금 보는 내내 좀 지치는 기분이었어요. 약간 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게 론스타 사건을 사실 누구나 다 들어본 사건이라 누구나 다 그 사건 알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본질은 무엇이었는지. 저도 오늘 되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뭘 안다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진실은 언젠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또 드러내야 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또 벗어나지 못하고 열심히 한 주도 잘 버텨보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또 우리 팀장님의 따뜻한 연락 자주 받으면은 기자들이 이렇게 야유가더라고요. 자꾸 이쪽을 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꾸 야유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사 잘 챙기시고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2년 됐는데 보니까 1쇄 찍었어요. 이제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론스타에 관한 통찰력과 진실이 상당수 담겨 있어요. 좋은 책입니다. 전혀 무슨 관계 없습니다. 저는. 실력 관계는 아닌 걸로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읽어보고 재밌어서. 예. 이거 대놓고 앞광고 이건. 그렇지. 앞광고.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놓고 앞광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일단 홍수영 기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또 은행권과 또 이 모피아라 그러잖아요. 이분들 금융계 쪽의 공무원들과의 이야기 저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하시죠. 네. 끈질긴 저널. 그거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지. 그 무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